이분들은 뭐 그런 거 있어요. 물론 돈도 찾아야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런 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그 배우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은닉자금을 갖다가 숨기는데 도움을 준 그 배우 사람은 누구냐. 네. 그 적어도 법조계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사기 이런데 너무나 물들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난 1월부터 1조 원대 사기 주범 아이디솔딩스 김성훈 살리기를 위해 조력한 검사와 변호사, 특히 전관들의 유착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과 또 약탈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에서 성장해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검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 번 더 보시죠. 제가 김성훈 대표님을 처음 뵙게 된 거는 2014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변호사로 복귀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맡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분에서는 보통 자기 입장을 숨기는 데 급급한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김성훈 대표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무 당당하셨어요. 제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당시 담당 검사하고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검사 역시도 굉장히 좀 다른 피의자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을 사석에서 좀 저한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성훈은 다른 피의자, 피고와는 다르다. 자신이 검사와 사석에서도 별도 만남까지 갖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발언하는 이 남자. 바로 아이디솔딩스 고문이었던 조성재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조 담당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 검찰 출신 경대소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습니다. 경대소 당시 의원이 아이디솔딩스 행사에 축하 영상을 보낸 것도 이 조성재 변호사 때문이었죠. 김성훈이 처음 불구속 기소된 건 2014년 9월인데요. 검사 출신 유력 정치인을 등에 업은 변호사의 등장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김성훈을 다시 믿어보자. 이 때문에 2014년 9월 김성훈이 처음 불구속 기소됐을 당시엔 670억 규모였던 피해액은 재판 중에 1조 원이 넘는 사기 사건이 됐습니다. 김성훈은 2016년 9월에 가서야 드디어 구속 기소됩니다. 이때 2017년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감형을 받기 위해 같은 방에 수감돼 있던 한모 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보석으로 그를 출소시킵니다. 산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김성훈의 오랜 친구이자 어마어마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서 가짜 변제안을 내놓고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옵니다. 결국 또 사기를 친 셈이 됐죠. 김성훈은 감형을 받기는커녕 2017년 9월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김성훈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틀 뒤인 2017년 9월 15일 접견을 온 부인 안모 씨에게 했던 김성훈의 발언을 보면 그 당시의 심경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총 17년 살아야 돼. 밖에다 얘기하지 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고심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처럼 낙담하며 자포자기하는 듯했던 김성훈의 태도는 얼마 안가 돌변했습니다. 월요일 밤 12시 넘어서 왔어. 조사받으러. 일요일도 조사받았고 어제도 조사받았어. 일을 해야지, 소환받아서. 내가 조사받는 검사실에서는 나를 나쁘게 생각 안 해. 86% 합의됐어. 걱정할 일 아니야. 나한테 유리한 일이라고 보고 있어. 나중에 얘기해줄게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한꺼번에 형을 이걸 다 징역살이 하기는 힘드니까 잠깐만이라도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몇 달이라도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고 다시 살고. 여기 한 20년째 살고 있는 형이 있거든. 예전에 잘 나갔어. 그 형한테 노하우를 배우고 있어. 그 형은 6번이나 나갔다 왔다 했어. 나보다 10살 많아.
씩씩해 근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죽겠대. 돈도 없고 영치금도 없고 미치겠대. 또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가 자신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이 검사는 바로 김영일 검사를 뜻합니다. 후에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를 했던 그 검사입니다. 또 형 집행정지 방법을 김성훈에게 전수해주고 있다는 이 사람, 바로 브로커 재소자 이성용입니다.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을 다니며 편의 제공을 받고 또 김성훈의 범죄자금 은닉을 도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들은 수감 중에 자신들을 도울 또 다른 조력자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보자 김희석 씨입니다. 김희석 씨는 자신이 김형준 검사의 스폰서라고 스스로 밝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인물입니다.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의 핵심 제보자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김희석 씨에 따르면 당시 이성용 씨는 2017년 12월 김영일 검사실에 공무원 뇌물 사건을 제보해주면 1억 원의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2018년 1월 26일 접견 변호사 한 명을 김희석 씨에게 보냅니다. 바로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김희석 씨에게 그때 김성훈을 위한 형 집행정지 알선을 위한 일이란 사실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 일을 성사시켜주면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김성훈이 누군지 알아본 김희석 씨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모아 제보하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검사 뇌물죄로 구속이 되면서 대검에서 검사들 그리고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들 유착관계를 덮은 것을 제가 너무나 알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야, 이거는 검찰의 이런 수사 방식이 너무나 불법적이어서 이것만큼 제가 끊어내야겠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이 범죄 수익이 어떻게 은닉이 됐는지 그 단초를 내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들의 청탁을 받아들인 척하면서 이때부터 김성훈과 이성용을 순차 접견하며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던 이지연 변호사는 김희석 씨까지 이렇게 세 사람을 같은 날 순차적으로 여러 차례 순차 접견합니다. 김희석 씨는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해서 3억 원 수표의 사본을 받아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중 10%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입금하게 한 후 나머지 2억 7천만 원을 이지연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라는 보관증까지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확보한 후 2019년 7월 12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성훈은 2018년 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명령을 받은 상태였죠. 그에게 숨겨둔 돈이 있다고 밝혀지면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김희석 씨의 자수를 통해서 김성훈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이 재차 드러났던 겁니다. 김희석 씨 자수를 토대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성훈과 이성용의 당시 모의와 작전은 매우 대범했고 또 치밀했는데요. 이들은 수감 중에 외부 조력자들을 통해 CP홀딩스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이 법인을 통해 총 29억 원을 세탁했습니다. 설립자금 3억 원도 또 세탁된 29억 원도 자금원은 김성훈의 숨겨둔 돈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김희석 씨에게 보낸 2,700만 원과 이지연 변호사가 떼간 300만 원, 총 3천만 원이 김성훈의 돈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돈은 이지연 변호사가 다니는 은혜 공동체 교회에 숨겨둔 김성훈 은닉자금의 일부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21년 6월 김희석 씨를 포함한 브로커 재소자 이성용, 또 그의 집사 김 사장, 이지연 변호사를 알선 수재 혐의로, 김성훈은 범죄자금 은닉죄로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맡았던 이지연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였다고 회고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처음부터 네. 이제 맡으셨잖아요. 처음에 이 사건 어떻게 맡게 되셨어요? 이 사건에 자수하게 된 의뢰인 분께서 다른 사건도 저랑 계속 같이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 자수한 의뢰인 분이 검찰 내부에 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셔서 네.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수를 하면서도 그 문제를 좀 밝히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기소인을 송치할 때도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수사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고 경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그거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 그거를 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영장이 계속 거부가 된다. 그래서 압색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압색한 기간도 보면은 되게 좀 짧게 했어요. 원래는 처음에 길게 하고 싶었는데 네. 영장을 계속 거부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짧게 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제가 들었던 걸 기억해요. 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소 중지를 내립니다. 성룡은 공주교도소에, 또 김희석은 경기 북부 제1교도소에 수용 중으로 이 사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이감이 곤란하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희석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또 중앙지검에서 다른 재판 2건을 진행 중이었죠. 기소 중지 사유가 허위였던 셈입니다. 또 적게는 2달, 많게는 반년이 못 지나서 담당 검사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게 다 맞지 않죠.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의하면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되고 물론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송치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었지만, 그 경찰에서 송치할 때 송치 의견서를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수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딱히 검찰에서 보완하거나 이러할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3년 이상 묵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심지어는 그 검찰에서 수사를 추가로 했는데 별도로 영장을 청구해서 수사를 한다라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거에 거의 그쳤단 말이죠. 그때 검사가 과도하게 많이 바뀌거든요. 한 2개월 단위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이번 이 케이스의 같은 경우는 사건이 묵혀있던 기간,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 변경되는 횟수가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인 한계는 확실히 넘어가는 건 맞죠. 네, 그러면 검사가 계속 바뀔 때 이거 왜 바뀌지? 라고 의문을 그때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의문을 가지면서 저희가 계속 요청했던 거는 빨리 수사를 재개해달라라는 신청도 많이 하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회신은 기록 검토 중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참으로 기이한 과정을 거쳐 검찰은 2025년 6월 13일 자수까지 하며 제보한 김희석 씨만 단독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그러니까 자수까지 하면서 제보한 김희석 씨가 김성훈 일당을 상대로 사기를 친 가해자로, 또 김성훈 일당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던 임풍성 검사입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그쪽으로 기소할 거라는 예감은 사실 그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이나 검사가 그 대질 과정 속에서 신문하는 질문의 내용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감은 잡았죠. 근데 대질신문 할 때 같이 가셨던 거죠? 네. 3명 대질할 때도 있었고 2명 대질할 때도 있었고 제가 계속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처음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부터 느낌으로는 조금 방향이 이상한데 질문 자체가 조금 달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시하는 자료들 같은 경우 이 제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료를 이게 당신이 받아서 보여준 자료가 아니냐라 그래서 난 이런 자료를 보여준 게 아니고 난 전혀 관계된 거 없고 내가 볼 수도 없는 자료다. 이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당시에 잘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사건 기소 중지를 했던 조영선 검사,
이후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에게 당시 기소 중지 사유를 묻자 여보세요? 네, 조영선 변호사님이시죠?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뭐 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 예, 어디시라고요? 아, 예, 저는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예전에 그 IDS 홀딩스 김성훈 관련해서 김희석 씨가 그 자수하면서 제보해서 수사됐던 건 혹시 기억하시죠? 잠깐만요. 네네. 관련자가 누구라고요? 그 IDS 홀딩스 김성훈 그 건을 그 검사 시절에 변호사님께서 기소 중지를 하셨었거든요. 아, 검사 시절에 담당했던 사건이요? 그때 그 기소 중지는 왜 하셨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 지금 저 사무장이거든요. 수사무장이에요. 네. 예, 지금 대표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요? 아, 아니 그때 기소 중지를 했었던 이유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아니, 유선상으로 그런 거를 어떻게... 아,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 여쭤보고요. 뭐 만날 저 미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언제 연락을 주시나요? 제가 예.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예, 예. 제가 이 내용을 메모했다가 네. 대표님한테 보고해서 예.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뭐 문자를 주던가 아니면 전화를 드리든가 할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조영성 변호사님 사무실이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조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조 변호사님. 실례 좀 하세요. 아, 조 변호사님이신가요? 그렇진 않아요. 아, 예, 지난번에 전화드렸던 유탐사의 권지연 기자인데요. 예. 네네, 혹시 변호사님께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도 안 난답니다. 인터뷰 안 한답니다. 아, 그러면 서면이라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질의서를. 여보세요? 그게 여보세요? 기억도 예. 안 나는 거 현직에 있었을 때 일을 얘기하는 기억이 건 어떻게 안 나시나요? 그 되게 중요한 건이었는데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는 문제인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답니다. 임풍선 검사는 답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삼정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풍선 부장검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장님 오늘 조퇴로 좀 일찍 퇴근하셨는데요. 아, 이렇게 일찍이요? 네, 이제 조퇴하셨어요. 아, 내일은 또 주말이잖아요. 안 나오실 거죠? 네, 어디이십니까? 예, 저는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네네, 부장검사님께 좀 여쭐 게 있어서 그런데. 아, 저희 부장님 이제 아마 이제 계속 휴가 가셔가지고 나오시진 않을 거예요. 휴가를 가셨다고요? 그만두셨어요? 네네. 아, 사직하세요? 네네, 맞습니다. 언제요? 오늘은 사직원만 제출하셨고, 아직 네. 사직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휴가로 해가지고. 갑자기요? 네. 이렇게 갑자기요? 네네네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부장님, 그거는 개인적 사정이라서 저희가. 그러면 좀 부장님께 제 연락처 알려드리고 전화 통화 원한다고 좀 말씀드려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유탐사의 네. 권지연 기자라고 하고요. 여쭐 게 네, 있어서 권지연.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여기 직원이고요. 네네. 네. 경찰이 충분히 수사해서 혐의가 있는 걸로 해서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정작 기소해야 될 사람 기소하지 않고 자기 일종의 그 양심 선언한 사람만 지금 기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사건을 덮은 거죠. 최소한 다 같이 기소를 그러면 해야죠. 다 같이 기소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심 호루라기를 분 사람은 탄압을 한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피해자를 양상한 이 사람들은 검사가 봐준 것이고 이런 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아요? 김성훈 사건을 들여다보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다전과 그 다전의 대표 변호사인 김선규입니다. 경찰은 김성훈이 수감 중 조력자들을 통해 29억 원을 세탁했다고 봤죠. 그 29억 원은 김성훈의 자금 관리인인 정모 회계사에게서 여러 경로를 거쳐 세탁된 후 다시 정 회계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정 회계사는 2020년 경찰 수사 당시 29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요. 그중 4억 200만 원은 법무법인 다전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작성했던 메모도 제출했죠. 29억 수표의 사용처에 대해 계속해서 진술해보세요.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정승준 변호사에게 1,200만 원을 매달 200만 원씩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는데 김성훈의 접견 변호사 비용이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법무법인 다전에서 어느 변호사에게 수표 4억 2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김성훈의 지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를 하자 김선규 변호사는 2018년 받았던 돈은 4억 200만 원이 아니라 3억 2천만 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수임료 3억 2천만 원은 당시 정땡훈의 경찰 조사 및 김성훈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로 검증된 팩트 대신 출처 불명의 4억 원서를 반복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성원이가 IDS 홀딩스 말고 어디서 돈 벌었어? 그러면 무슨 뭐 사기친 돈이 개인 자금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김성규가 검사까지 했잖아요. 범죄 수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통장에 한 1억 있는데 그다음에 사기쳐서 통장에다가 뭐 돈 한 10억을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억하고 10억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11억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봐버려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김성규가 자기 검사까지 한 사람이 법무법인 다전은 검찰 주요 요직을 거친 전관이 포진돼 있습니다. 이 중 김성훈이 가장 믿는 사람은 김선규 변호사로 보이는데요. 김선규 변호사는 2000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전, 부산, 인천지검을 거쳐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에 파견돼 박연자 로비 사건을 수사, 이듬해인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특수통입니다. 그는 2015년경부터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가 됐는데요. 2017년 홍기철 변호사 등과 함께 법무법인 다전을 설립합니다. 법무법인 다전은 2018년경부터 김성훈의 범죄수익 은닉죄와 관련한 변론을 주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가운데 김성훈의 범죄수익을 인닉해주는 데 협조한 공범들은 기소가 되고 또 징역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도 김성훈은 범죄수익 은닉죄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딱 한 번 브로커 제소자 한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김성훈의 처벌 불원서를 받고 사기를 칠 때 김성훈의 돈 27억 원이 한 씨의 법인으로 흘러간 건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피해자들의 고발에 늑장 기소가 됐고 김성훈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돈을 대주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도록 한 김성훈은 그때 기소조차 되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이 김성훈하다 범죄수익 은닉으로 고발했어요. 왜냐면 범죄수익 수수한 놈은 징역 5년 나왔는데 김성훈은 기소가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뭐 해갖고 뭐 기소가 됐어요. 2022년 6월 달에 기소돼서 그게 바로 이제 그렇죠, 무죄가 그렇죠. 됐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상식적이지 않죠. 그 판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니까 이 사람이 가당한 게 아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김성훈의 목적이 뭐였어요? 2017년 그때 6월 달부터 김성훈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피해자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지혁 회장이 있다. 한지혁 회장이 미국에 있는 업체를 인수해갖고 사업을 하면, 8천억 정도는 그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그 한지혁을 통해서 그 처벌 불원서를 써라. 이렇게 피해자한테 얘기하고 또 뒤로는 그 김성훈이가 27억을 한지혁에 있는 울산 홀리스에 보낸 거예요. 근데 27억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8천억을 벌어요, 그게. 일단 그거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판사는 뭐냐면은 김성훈이는 실제로 그렇게 믿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판사가. 또 한 씨는 자신의 누나 계좌로 흘러간 김성훈의 돈 28억 원 때문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받고 또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데요. 김성훈은 이 건으로 추가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보자 김희석 씨의 자수를 토대로 경찰은 김성훈이 브로커 제소자 이성용과 수감 중에 29억 원을 세탁한 정황을 밝혀냈지만 역시 김성훈은 이 건으로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김희석 씨의 자수로 검찰이 뭉갠 이 사건. 후에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활용해 재수사했다고 했죠. 2024년 김성훈이 임풍성 검사실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목포까지 내려가 직접 배석한 것도 바로 김선규 변호사였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입수한 녹취 하나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제가 월요일날 성훈이 접견을 예약을 해놨어요. 아, 잘하셨네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니거든요. 근데 목포로 직접 가신다고요? 그럼요, 항상 직접 아, 가요. 제가 저번 주에 봤어요. 그랬어요? 처음으로 이제 변호사 등록하고 예. 첫 번째로 한 일이 이제 우리 김 회장 접견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저기 계시다가 이번에 하신 겁니까, 변호사님? 다시 이제 재등록했습니다. 예. 본직에 안 하시다가 다른 거 하시다가 네,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아니요, 저 화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한번 예, 변호사님. 예, 이 대표님. 아까 저기 내가 접견하고 올라오면서 전화드린 거예요. 예, 제가 예. 인제 운동 끝나고 올라갑니다. 보니까 공수처에 계셔갖고 그러셨구나, 이게. 네. 힘드셨겠네. 아닙니다. 저기 접견 잘 하셨어요? 예, 성훈이하고 잘했고, 성훈이가 오늘 편지를 저기 수요일 날 도착할 거예요, 변호사님한테. 네네네. 그 건물 문제 때문에 저하고 네. 좀 얘기를 깊게 했는데, 이제 변호사님한테 보내서 수요일 날 그 편지를 보고 저랑 미팅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럴게요.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상의를 드릴게요. 그 건물을 상장사 애들이 나 아는 애들이 들어올 거고, 하여튼 저 그때 상의를 드릴게요. 편지 받고 그날 오후에 뵙자고요, 변호사님. 그러시죠. 오자마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아주 변호사님에 대해서 그냥 엄청 성훈이가 그냥 칭찬을 하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저희도 이제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편지 받자마자 보고 전화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때 통화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그 IDS 홀딩스 사기 주범 그 김성훈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임풍성 검사 그 조사 받을 때 김선규 변호사 있잖아요. 네. 공수처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그 사람이 직접 배석하고 사인까지 직접 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렇게 직접 할 정도로 대단한 의뢰인인가 싶었는데 그런 경우가 흔치 않군요. 원래 부장검사실에서. 네. 단독으로 했다는 건 좀 매우 드문 케이스긴 하죠. 물론 그분이 개업을 하신 다음에 변호사로서 조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제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반적이진 않죠. 전관 출신 변호사 분들이 오랜 시간 배석을 해서 한다는 건 뭐 드문 케이스, 정말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딱 사실 좀 재밌는 건 김성규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에 지금 이 내부에서 거래한 내부자의 죄수들도 출정시켜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인연이 있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특수부 검사들이 그동안에 뭐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돈 될 만한 사건은 일부러 수사를 해서 자기 선배들이 돈 벌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또 큰 사건은 축소를 해서 그 기소함으로써 이제 또 뒤로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 길을 따로 마련을 하고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가진 권한을 자기들이 가진 어떤 파일을 키우고 나눠 먹는데 이용한 측면이 크죠. 또 옷을 벗고 나가면 이제 특수부 검사, 뭐 공안부 검사 이런 했던 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돈벌이로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적 마인드는 없는 것 같아요, 검사들이. 김성훈이 수감 중에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었던 배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네, 바로 검사실을 죄수들의 사랑방처럼 열어줬던 김영일 전 검사가 있습니다. 2020년 드디어 검사실에서 편의 제공을 받으며 사건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에서 감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김성훈은 이성용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후회 막심하네요. 김성규 변호사에게는 새끼 변호사 통해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에게 전달하고 상의해달라고요. 김 부장한테 연락 오면 연락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김성훈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조력했던 게 바로 김선규 변호사였던 것으로 보이죠. 김영일 검사방을 사랑방처럼 사용하며 편의 제공을 받고 사건 거래를 하던 브로커 제소자 한재혁과 이성용, 또 제보자 김희석 씨까지 모두 김영일 검사가 인천지검에 있을 당시 검사실에서 알게 된 인연인데요. 김영일 검사가 인천지검으로 발령받기 전 그 검사실의 주인이 바로 김선규였고, 바로 그 제소자들이 김선규 검사실에 출정을 나가던 제소자들이란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성훈의 은닉된 자금이 시드머니가 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황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김성규 변호사의 부인명의 주식회사 우성 소유의 120억 원짜리 건물의 실소유자가 김성훈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임차해 있던 사람들은 김성훈과 소통하던 제소자들이었죠. 김성훈이 이 건물의 매각과 또 임대차 계약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김성훈의 자필 편지 8통. 또 김성규 변호사가 그대로 이행한 정황. 김성규 변호사가 아무리 이 건물은 김성훈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을 한다 해도 의심은 쉽게 거둘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검사들은 모두 순차적으로 검사복을 벗고 전관 변호사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뒤늦게 검찰을 사직한 임풍성 검사의 거취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현역에 있었을 때 자기랑 같이 일했던 그 동료 후배 선배들과의 인맥을 과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내부 비밀 정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고급 정보인데 그런 거로 활용을 해갖고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관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선진국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선진국가에서는 이게 전관 출신 변호사라는 말 자체가 어떤 범죄나 부정부패하고 동의어거든요. 이런 전관의 문제는 특별하게 무슨 전관 예우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거의 범죄 균에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헌법 전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근데 사회적 폐습 중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K정관, 정관 비리예요.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헌법 전문의 이름으로 그대로 금지시켜 버려야 돼요, 사실은. 이 제왕적 검사가 그만뒀다 말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개업 신고를 하고 로펌에서는 막 그만둔 검사장급을 영입했다고 대문짝만하게 신문 광고하고, 이거는 법관을 영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형사법정을 매수하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검사도 정관 비리 근절법에 검사도 집어넣어야 된다. 최소한 검사장 이상을 한 사람들은 대법관 이상 한 사람하고 똑같게 쳐서 똑같이 5년 동안 수임 못하게 하고. 근데 이것을 직업 선택의 자유 그 알량한 걸 내세워서 말이지, 이 헌법 전무에서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인데 불이고 이걸 그냥 놔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약탈의 삼각편대, 검찰과 사기꾼 그리고 전관. 제목의 의미를 아시겠죠? 검찰개혁이 화두인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우리나라의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사법의 피해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구조가 문제인 거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결문을 너무 쉽게 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혹은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사실 그 재판은 당연히 검사에게 불리하게 가야 되는 게 많거든요. 검사가 제출 안 했으니까. 그렇죠.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가장 정말 법의 잣대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그 검사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 자리에서 배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재판 자체를 공소기각으로 바로 빼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가야 검사도 뭔가 무섭고 판사도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재판 지휘를 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진 않죠. 그게 다른 나라들은 좀 우리처럼 그러진 검사가 판사들이 어떤 걸 내라고 하면 검사가 안 냈을 경우에 그 재판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도 판사가 월요일 날 몇 시까지 그 자료 안 내면 더 이상 이 재판 유지하기 힘듭니다. 딱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 전날 그 다음 날 그 이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뭐 이거는 뭐 재판부나 사법부가 굉장히 안일하기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검사의 힘이 여전히 그것도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검사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도 맞고 둘이 워낙 친한 거죠. 나 외부에서 이제 명백하게 이건 봐준 판결이다, 봐준 기소다, 봐준 부실 기소다, 뭐 이런 것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 저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법의 곡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나오면 저는 예방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의 아주 일부거든요. 그 종래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만 뭐 이렇게 조정하고 개혁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시스템이 흐트러진 거를 또 다시 바로잡는 뭐 경찰개혁,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 법원 개혁,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추후의 단계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또 죄 지을 사람은 그만큼의 벌을 받게 하겠다. 어쩌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대한민국을 무법지대로 만든 이들부터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단계 아닐까요? 교소자들은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로 갑니다. 교도소의 목적은 교정, 교화, 그리고 갱생입니다. 갱생이 뭡니까? 새로 태어나라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패검사들은 왜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제발 갱생하시기 바랍니다.